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우리 김진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교수께서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학사, 또 공대학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석사를 하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학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시티 서섹스에서 비지팅 펠로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이십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전력설비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그 제도와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진수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양대 김진수입니다. 오늘 전력설비가 저희 조성공 회장님께 연락하고 어떤 주제를 좀 하다가 안보는 여러 자리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 요새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조금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 거 해서 이제 고른 게 오늘 보는 전력설비 예타에 대한 겁니다. 이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기업 공공기관 대상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은 해당이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력 설비이기 때문에 발전소뿐만 아니라 송전선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뭐 공주상기 배치 설비 한전에서 우리가 유연성 제공을 위해서 마련하려는 설비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타제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통 압조 확충에 있어서도 연타제도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전기권 수립하고 나면 그냥 건설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바로 막힌 다음부터 한전 ESS도 한번 탈락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전력 설비들이 좀 탈락하는 사례 이 양수발전도 한수원거 3개는 지금 통과했는데 나머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그러면 결국 그런 전력 설비들이 제때 안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발전소 우리 계획되어 있는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을 좀 설명드리자 예타제도를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일단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예타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발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설명드리고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사실 비용에서는 쟁점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비용에서 쟁점이 되는 건 오히려 이제 해상풍력 사업이나 이런 것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 이런 건 한국에서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적정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는 일반적인 전력 설비는 이미 비용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해상 HDBC를 한전에서 투자해서 하게 되면 그거는 비용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편익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편익 산정의 쟁점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일단 들어가 있는 이 근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11월 달에 들어갔더니 원래 기재부 장관으로 되어 있는 게 요거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아직 전체가 다 통과되진 않았는데 아시다시피 재정경제부와 그리고 기획예산처로 나누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재부가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고 그래서 기획예산처 장관 천대 이제 장관이고 예산처 장관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그리고 국가재정지원금 300억 이상 이게 이제 예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예타제도가 들어온 역사도 이제는 조금 이제 시간이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예타할 때만 해도 이게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90년대 중후반부터. 그러니까 처음 예타를 제가 접하고 했을 때는 뭐 불과 10몇 년 전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30년이 된 제도가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프라 사업입니다. 인프라 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타당성을 한번 점검하자라는 게 기본 목적이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죠. 3번 이게 큰 쟁점이 됐고 폐지하겠다라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정부로 넘어오면서 R&D에 대한
대한 예타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지금 폐지하겠다는 걸로 가고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R&D 쪽 예타도 굉장히 좀 첨예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인프라니까 과기 예타 네, 한 번의 이슈가 뭐예요? 아예 폐지하려는 아니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R&D 예타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을 보는데 경제성이 우리가 혁신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5%예요. 그리고 이 성장형 사업이라고 실제 산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가중치가 10에서 40 주게 돼 있는데 보통 한 20 정도 나옵니다. 20에서 25. 이제 R&D 예타의 경제성 아시겠지만 이제 평가를 해보면 실제로 사업 모델로 넘어가서 수익성을 볼 수 있어야 경제성을 보는 건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고 가정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나? 그래서 타당성 자체는 검토를 하는데 지금의 예타 구조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것 자체를 좀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약간의 여기 또 hin겨루기가 있는데 모든 재정은 어쨌든 앞으로는 기획예산처럼 이전에는 기재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R&D 예타를 그래서 R&D 예타도 국가재정법 안에 들어가 있고 기재부가 관리해 오다가 그것도 한 2000년대 한 중반쯤에 이제 기재부가 이 기술적인 거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위탁 운영을 줬어요. 네, 과기정통부에 위탁 운영을 주고 거기 혁신본부에서 그래서 위탁 운영을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KDI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키스텝에서. 키스텝에서 하는 네, 원래 KDI에서 했었습니다. 하다가 키스텝 넘기고 그것도 왜 키스텝 넘기만해 해서 이제 스텝피도 조금 합니다. 스텝으로 조금 합니다. 여전히 메인은 키스텝. 그래서 그 이슈들이 좀 있어서 제도 개편이 지금 계속 제가 위탁 운영 평가도 지금 자문위원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위탁 운영 주고서 그것도 매년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KDI에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어쨌든 여기 이게 쭉 요거는 그냥 뭐 오늘 시간도 시간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38조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고 제외하는 사업들 나와 있고 제외하는 사업들은 보시면 이런 사업들 근데 여기에 전력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은 기본적인 면제 사업이 아니고요. 뭐 공공청사나 교정시설, 교도소 이런 것들, 교육시설 이런 건 다 되는데 전력 설비는 제외한다에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상임위 보고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로 면제한 사업들이 조금 있고 원래 이번에도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전력망 사업들 중에서 몇 개는 국무회의 의결로 면제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업을 또 국무회의 의결에서 면제하면 나중에 이것도 수사 대상 등등으로 엮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진 않고 있고요.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국가 10의 나 항목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4대강도 이제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담을 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국무회의에서도 부담을 지고 면제를 해야 돼서 그래서 무조건 면제를 남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자원공학과에서 자원경공학과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이 원래는 2011년 이전까지는 다 면제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다가 감사원에서 그걸 이제 대규모로 지적하고 난 다음에는 해외 자원 개발조차도 공기업이 하면 예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조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발전 사업은 그럼 왜 예타를 받느냐? 근거는 저건데 어쨌든 발전 사업은 정부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공기업이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래 공기업 사업도 예전에는 저 예타를 대상이 되진 않았어요. 예타는 정말로 기재부에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 예타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공기업도 저 공운법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40조에 예산 편성해놓고 이렇게 법령을 개정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고 그래서 공기업 사업도 예타를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외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 항목들은 아까 앞에서 보신 국가재정법에 있는 그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은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법률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실시해야 된다라고만 해놨고요. 실제로 이 기준이 되는 것은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국가재정법에 500억, 300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법률로 넣어놓으면 국회를 항상 통과해서 고쳐야 되고,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매번 국회 통해서 법률 개정해서 기준 만들고 하기가 조금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넣어놨고, 시행령에서 저게 2번 바뀐 겁니다. 원래 똑같이 공기업도 500억, 300억이었습니다. 총사업비 500억, 공기업의 지출 300억. 그러면 뭐 웬만큼 대부분의 사업이, 네. 그래서 한 번 그거를 변경합니다. 1000억, 500억으로. 그러다가 그것도 좀 어차피 공기업, 특히 인프라 사업들은 많이 해당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게 올해 개정된 겁니다. 올해 개정을 했는데 2,000억, 총사업비 2,000억이고 재정 지원 또는 공공기관 부담금액 합계가 1,000억. 그러니까 뭐 총사업비 2,000억은 큰 조건은 아니고 공기업이 1,000억 이상을 출자나 투자하는 사업이 예타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1,000억, 900억이어갖고 이제 쪼개기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한전 같은 경우에 청사설로 건설할 때, 네, 안 받으려고 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구가 있어서 쪼개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국회 지적을 몇 번 받고,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이 구간만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그거는 전체의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요새는 그런 걸 엄밀하게 좀 따져서 살펴보고 있고, 현재 그래서 1,000억 이상이 되는, 사실 에너지 사업은 발전 설비 중에서 그 웬만큼 작은 사업 아니면 다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타 대상이 되고, 근데 한전에서 이제 선종 교체라던가 아니면 자그마한 이제 선로 관련된 사업들은 그래도 나눠서 지역별로 지역 공부 나눠져 있고 여전히 1,000억 이하로 하고 있고요. 근데 국가 송전망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사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S 등의 설비도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이게 전부 다 예타를 받냐? 항상 우리가 특히 한전과 발전공기업은 사업 준비를 할 때 예타 면제를 먼저 노크를 합니다. 이게 전기분 어디에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안 되면 안 되고, 예타가 조사 기간이 18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타 조사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혹시 사업 중에서 사업 기간이 많이 늦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거는 예타 면제를 계속 추진을 하고요. 추진에 있어서 루트가 여러 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무회의를 타도 되고, 보시면 뭐 이렇게 돼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된 사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기재부 이제 기획예산처를 통해서 거기서 국회를 통해서 의결된 사업은 또 면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해도 되고, 그 루트가 2개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명시한 예타 면제 확인 요구서 제출해서 면제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재부에 해야 되는 거고, 기재부가 그걸 가지고 국회에 하겠죠. 네. 근데 공무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이거 발표 오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 저것도 다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 되면 바뀌고, 아무튼 기재부 그래서 예산 다루는 데에서 해서 면제를 추진하고, 근데 면제가 잘 되진 않습니다. 이것도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제가 필요한 것들은 그래도 면제하면서 가고. 예. 우리는 에너지 업계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맨날 얘기하죠. 우선순위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예타를 많이 받고 있고, 현재도 많은 것들이 추진되고 있고, 처음에 전력 설비 예타할 때는요, 그 KDI 자체가 역량이 매우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타를 할 때 KDI PM이 있고, PM이 비용 평가를 위한 연구진, 그리고 편입 분석을 위한 연구진, 수요 편입 분석을 위한 연구진 따로 뿌립니다. 그래서 비용은 보통 엔지니어링사에서 하고요. 편입은 대학이나 이런 데서 보통 많이 하고, 제가 예타를 이제 많이 하게 된 것도 편입 분석을 하다가였는데,
이게 처음 발전 사업 원래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KDI를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이제 당황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래도 지침에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PM들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많이 경험이 올라왔는데 이제 저도 친한 PM들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익숙해졌던 이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공부하고 같이 논의하고 규정 만들고 하는 게 좀 고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공기업은 원래 전체 예타는 90년대 중반이었지만 공기업은 2005년 저쯤에 수행 원래는 이제 사전에 자체 수행으로 가다가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예타 보시면 2010년 12월에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강화하자. 그래서 11년에 저 시행 계획하고 법에 저 공업법을 16년에 바꾸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렇게 오래된 공기업의 예타는 오래된 건 아니고 이런 흐름으로 전체 추진 경위를 쭉 왔다. 예타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그 운영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게 공기업 예타입니다. 그리고 뭐 17년에 운영 지침 만들고 사회적 기여도 평가 이런 거 넣고 그래서 23년에 뭐 AHP 개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 올해 9월부터 아까 그 총사업비 1,500억 이거를 2,000억 1,000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SOC 예타랑 조금 다른 게 SOC 예타는 BC가 그래도 꽤 1 근처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발전 사업 예타는 1까지 안 나와도 통과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게 경제성 측면에서 사실 한 0.7, 0.8 나와도 사회적, 정책적 필요성,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게 전체 AHP 평가위원들의 인식이 그런 것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거 어차피 0.5라는 것만 넘으면 되거든요. 경제적 타당성 BC가 좀 낮아도 경제적 타당성 BC의 비중이 보통 사업마다 다르긴 한데 40%에서 어떤 사업은 이제 70%까지 가긴 합니다만 나머지 그러니까 BC 40% 그리고 수익성 재무성 지수라는 PI 40% 아니면 두 개 합쳐서 70% 그리고 30%가 정책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 AHP에서 0.5 이상을 받아서 통과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꼭 BC가 1을 넘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공기업 예타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 추진 절차, 민간에서도 이제 단독 사업도 많지만 공기업하고 같이 뭔가 컨설을 꾸려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공기업은 저런 프로세스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당연히 이제 전기본에 따라서 검토하고 쭉 발전사업 의향조사라던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요. 예타가 언제 되냐, 언제 진행을 하냐라고 보시면 발전사업 허가했을 때 그래서 예타 들어오는 사업 중에 허가를 받은 사업도 있고요. 허가 신청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사전 조건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 단계쯤에서 이제 공기업 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이런 것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당연히 통과하고 발전사업 허가 받고 공기업 예타 통과를 해야 기본 계획을 확정해서 실제로 그 다음부터 쭉 알고 계신 발전소 건설 추진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KDI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예타는 참고 기준이지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HP 0.5를 넘지 못하면 실제로 추진하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당연히 공기업의 특성상 나중에 HP 0.5가 안 넘었는데 사업 추진을 하려면 감사 받을 때 왜 추진했습니까를 소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자신 있게 소명할 아마 분들이 안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0.5 통과 못하면 대부분 추진 안 하고요. 뭐 나머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발전 사업하고는 필요 조건이니까 이런 것들이 돼야 사업 추진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컨셉 뿌려서 사업하실 때 답답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타가 1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 영향 평가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적어도 이제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타 기간도 줄이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저도 연구진을 많이 참여해서 사실 연구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튀어나오고 그런 자료 요청하고 그러면 공기업에서 또 준비해서 회신해주고 그거 갖고 기재부랑 KDI 쭉 회의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면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해외 사업의 예타가
사실은 큰 쟁점입니다. 공기업 중에서 해외 사업을 하는, 특히 아까 해외 자원개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해외 사업은 대부분 입찰 사업이고, 입찰 사업이라는 건 입찰 평가 기간이라는 게 있고, 낙찰받 그 기간 안에 이 예타를 끝낼 수가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공기업들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안 해버렸죠. 입찰 기간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발전 사업 공기업의 예타는 진행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R&D 예타 폐지하려는 그런 과감한 움직임을 보니까 전력 사업도 계속 주장을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특히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데 그거에도 도움 안 되거든요. 이 예타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비 자체 성전설로 건설해도 이게 예타를 거치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타 제도를 좀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얘기를 전력 부분, 에너지 부분에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게 편익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공기업 준 정부기관 사업 예타 지침 4판이 지금 나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전력 설비에 대한 편익 항목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저게 요 테이블이 2판 만들 때 제가 만들어서 준 거거든요, KDI 때. 근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바꾸지 않고 있어서 KDI랑 저거 하고 나서는 자문 연구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한전에서 답답했는지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학회 분들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하자고 해갖고 오늘 소개해드릴 게 이 이후에 저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해서 편익 항목에 대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있고,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이야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 편익이고요, 발전 설비 같은 경우에. 근데 어떠한 설비든 간에 온실가스랑 대기오염 배출 증감을 보통 따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편익을 잡고요. 이게 구분하셔야 될 게 수입이 아니라 편익입니다. 그래서 수입, 우리가 보통 레버뉴라고 하면 그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때 캐시로 들어오는 것만 따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걸 우리가 재무성 분석이라고 따로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래도 경제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흔히들 그냥 그 엔지니어링 또는 공학, 저도 공대에 있긴 하지만 공학하는 사람들한테 경제성 분석하면 전부 다 생각하시는 게 재무성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Financial Analysis라고 얘기하는 MPB 구하고 IRR 구하는. 근데 이 과정은 말 그대로 그 회사, 펌의 입장에서 캐시의 인과 아웃을 따지는 거고, 경제성 분석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효용이 있고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느냐를 따지는 거라서 그 분석을 하는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발전 사업에 있어서 이 편익 분석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REC입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 사업, 태양광 사업 이런 거 들어갔을 때,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 처음에 떨어진 사업들이 좀 있어요. 왜 떨어졌냐면 REC를 포함하면 재무성 분석, PI, Profitability Index는 1을 넘습니다. 그렇게 REC를 설계했으니까. 근데 경제성 분석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제가 분석의 범위가 우리 사회라 그랬잖아요. 발전 사업에서 REC 줘서 REC 국가가 가져가거든요. 사회 입장에서는 편익이 그냥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편익이 새로 발생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REC를 다 걷어냅니다. 그러고 나면 뚝 떨어지죠, 숫자가.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대기오염 증감하고 열 공급은 이제 열에 대한 가치를, 저것도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이제 CHP도 예타 대상으로 들어가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열 공급 편익을 어떻게 산정하냐, 이것도 이슈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설비는 이제 성전 손실이라던가 개통 안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이게 문제고, 부산물은 요새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생산 비용 절감, 기타 경제 효과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실제로 이걸 한국만 하냐? 그러면 한국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참고하는 ENTSO잖아요. 그래서 전력은 다시 E, 가스는 다시 G 해가지고 유럽의 이 기준을 보고 우리가 많이 참고하고 규칙이나 규정도 막으려고 하는데, 여기도 베네핏 코스트 그리고 레지듀얼 임팩트라고 아예 이제 환경평가 따로 받는 걸로 저렇게 해놨고요. 코스트는 간단합니다. 여기도 카펙스, 오펙스 따지는 거고, 다만 베니핏 따질 때 우리랑 비슷하죠. 이런 걸 따져라. 그래서 그리드 로스도 따지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adequacy, flexibility입니다. 망에 미치는 영향.
다음 사업들이 있으니까 저걸 꼭 따져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스테이빌리티도 따져야 되고요. 이런 거를 따져서 베네핏 계산을 하세요라고 시스템에 이것이 시스템에 시큐리티라고 넣어놓고 있고요. 이런 거를 보기 전에 뭐 참고도 해서 우리도 이런 거를 이 두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거를 발전 설비할 때 이제는 편익으로 검토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한전하고 연구할 땐 드렸고 그걸 한전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KDI랑 계속 얘기를 하셔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KDI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그 공기업에서 또는 제가 애경련에도 얘기했거든요. 애경련 KDI랑 얘기를 하셔라. 그래서 혹시 KDI가 정성이 좀 부족하면 애경련에서 일부러 위탁받아서 실제로 원래 해외자원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지질자원연구원이랑 그렇게 협력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연구원이 바꾸셔서 그 다음에는 진행을 못하신 것 같긴 하고요. 아무튼 편익 항목이 전력 공급 편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쟁점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약 회피 요거를 조금 잡아보자. 특히 이게 양수나 이런 것들 설비에 굉장히 중요한 편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커테일먼트라는 건 늘어나게 되고 물론 여기서의 커테일먼트가 좀 트리키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커테일먼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발전 시설도 여러 가지 그걸 우리가 이제 제약이라고 말하지만 급전지시라고 이름을 씌운 출력 제한을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걸 회피할 수 있는 편익을 잡아보자. 그리고 송전소실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것도 편익입니다. 이게 송전선로 건설은 항상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건설해서 건설만으로 다른 쪽의 부하를 줄일 수도 있는데 송전선로 계속 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분산 편익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서 아무튼 저 편익을 잡아보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통 적정성, 안전성 편익 이런 것도 원래는 안 잡고 있었는데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유연성 이게 우리가 전력 안보 얘기할 때 항상 개념이 조금씩 겹치기는 합니다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에디쿼시라고 하는 거, 스테이빌리티, 플렉서빌리티 하는 것들이 조금씩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서 다른 점을 받아서 구별해서 편익을 잡아보자. 그래서 항목을 저렇게 조금 정의 자체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해놨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증감하고 대기오염 증감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있었으니까. 의무 공급 편익은 만약에 우리가 이게 한전이 일단은 법정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야 된다는 법정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 그러니까 제한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뭔가 대체 시설을 해야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 절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편익으로 잡아보자. 또는 투자 비용 절감. 요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라고 일단 제시를 한 게 사회적 수용성 제고 편익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발생하는 저건 이제 뭐 고민하다 넣냐면요. 가끔 이제 송전선로 건설이나 아니면 기존 선로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중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중화 사업에서는 편익 잡을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원래 가공선로에서 하고 있던 거를 그냥 지중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편익이 될 수 있냐면 이제 저런 것들이 편익이 될 수 있어서 일단 항목으로 나눴습니다만 저거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방법은 사실 그냥 설문조사가 WTP구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수치고 그걸 가지고 예타를 받는다? 아무튼 그래도 항목은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놨고 기타 편익으로 사실 이런 거 발생할 가능성 적지만 혹시나 지중화를 해서 토지가 형성된다 이런 것들 저게 제가 이제 편익 분석을 주로 하다 보니까 환경설비 편익 분석도 하거든요. 그러면 환경설비 중에서도 제가 그냥 환경 전공이 아닌데 왜 하게 됐냐면 그걸 이제 자원화, 에너지화 시키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그래서 거기서 가스 만들어가지고 바이오가스 만들고 이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하게 되는데 거기를 요새는 다 위에다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반대가 극심하니까 지하에다 만듭니다. 지하에다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상부 토지를 활용한다던가 이런 방식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네, 그런 걸 편익으로 잡을 수도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개인 판단입니다. 이게 정해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저의 판단으로는 이제 주로 이제 한전 사업이죠. 한전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저런 것들이 있을 거고
전원 사업을 할 때 뭐를 중심으로 편익을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걸 매칭시켜 놔서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고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잘 협의가 되고 하면 KDI 지침 같은 데 반영을 해 놓으면 KDI에서 그 지침 가지고 KDI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본인들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의적으로 편익을 더 잡아주려거나 아니면 이런 작업들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지침에 만들어 놓는 거, 지침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근거로 편익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위해서 해놓은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또 쟁점들이 있는데 전력 공급 편익은 사실 가장 큰 쟁점은 편익 원단이 뭘 기준으로 편익을 잡아줄 수 있느냐예요. 지금 S&P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S&P라는 건 시장 가격, 시장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준으로 되죠. 근데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용, 유틸리티하고 등치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려면 여기가 컴피티티브 마켓이라는 게 가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 그래서 실제로 전력을 공급받는 사람이 느끼는 효용이 얼마냐, 그 유틸리티가 얼마냐라는 것을 KDI하고도 계속 논의를 했고 KDI에서도 그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 과제도 했고 그냥 2019년인가에 유승훈 교수가 하셨을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 회사들 산업 부분의 전력 공급 편익은 프로덕션 펑션을 가지고 타격성 구해가지고 해볼 수 있다. 여기보다 S&P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KDI 고민은 그렇게 추정해서 효용을 측정해 봤더니 현재 우리 마켓 프라이스 S&P나 아니면 마켓 프라이스보다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발전설비 예타를 할 이유가 무조건 다 통과가 되는 그렇게 되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걸 반영하는 게 맞냐.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자신이 없으면 한 번 연구하지 마시고 한 3번 정도 연구해서 수십 뽑은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면 된다. 요새는 좀 후회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걸 올려놓지 않아가지고 전력 공급 편익을 올려놓지 않아서 지금 마지널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쟁점이다. 효용 원 단위로 S&P를 쓰는 것.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요. S&P를 쓰면 이게 미래 사업이잖아요. 앞으로의 30년을 예측해야 됩니다. 그 예측하는 방법도 그래도 고육지책으로 예전에 그것도 어떻게 했었냐면 아시다시피 S&P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거를 돌리던 시장 모의 그 방법론들이 있으니까 요새 그 플렉서스를 돌려갖고 그때 개통한계 가격 도출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가정에 기반한 거에다가 엠코의 입력 변수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유가 가스 가격. 그래서 유가 가스 가격이 30년을 예측해야 되는 거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EIA 그냥 추정식 그걸 가지고 쓰긴 하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것보다 직접 전력 공급의 편익을 이게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고려 안 해도 되거든요. 다 불변가치, 실질가치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실질가치 기준에서는 전력에 대한 효용은 현재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효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 두 번째 쟁점은 대기오염은 그렇다 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 이것도 제가 같이 이쪽 연구하는 PM하고 여러 차례 왜냐면 이제 제가 예타한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동해가스전 CCS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거기에 편익 요인은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이 편익입니다. 그게 낮으면 CCS 사업은 다 탈락. 그게 높으면 CHP랑 천연가스 사업부터 다 탈락. 그리고 그게 낮으면 재생에너지 사업도 BC는 절대로 확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REC가 다 빠졌어요. 그러면 그냥 시장 가격만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BC를 평가받으면 절대로 BC가 태양광 해도 0.8, 풍력은 0.5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을 얼마로 추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그 조세재정연구원 이동규 교수가 거기 있을 때 조세에 있을 때 연구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조세에 있는 그 수치를 쓰고 있고 톤당 44,000원, 43,000원 이 수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꽤 높네 지금 배출권 가격 대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경제성 확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EUETS 가격 같은 경우는 톤당 10만 원 넘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한국은 43,0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요. 시간 관계에서 이것만 마지막에 먼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공기업 예타를 할 때는 이제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근데 핵심은 이 사업이 없다면 하고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상관없이 보통 설계를 해서 편입 분석을 해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 사업이 없었을 때와 이 사업이 있었을 때 위드 위드아웃을 비교해서 그 증분만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무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시행 대안의 설정이고 이게 발전 사업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발전 사업은 어차피 노후화된 설비 대체면 이 사업이 없었으면 어차피 발전 설비는 들어갔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ESS, 양수 이런 것들이 큰 고민이 됩니다. 양수 안 줬으면 의 상황에 대한 걸 어떻게 설정하고 그러면 이상적으로는 양수가 빠졌을 때 시장 모의, 개통 모의하고 양수가 있었을 때 시장 모의, 개통 모의를 해서 차이를 분석하면 제일 정확하긴 한데 예타 예산이 아마 1억이 안 될 거거든요. 건당 그 못합니다. 그 예산 해줄 수 있는 능력사들 그래서 예타라는 현재 체계 내에서 그러한 미시행 대안을 설정해서 유연성 자원에 대한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력 설비에 대한 예타 제도 운영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사업들은 그러면 편익을 이렇게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사실은 좀 타당성 검토만 제대로 해서 정책적 타당성 이런 거 검토를 제대로 해서 면제로 추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는 이슈네요.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진주 교수님께서 이거 어디 가서 잘 들을 수 없는 아주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예타에 대한 내용인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이거 좀 배터리 좀 바꿔달라. 자, 질문 좀. 네. 저희도 발전소 건설할 때 보면서 인접 마을 때문에 가공솔로로 하나 지중화로 해서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투자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한전에는 이제 그 지중화에 대한 어떤 평가 점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타당성 아마 60점을 본 거면 이제 지중화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접촉했을 때는 이제 아예 좀 안 된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동해안 HVDC 건설을 하면서 양평에서 이제 하남 구간 여기가 지중화 솔로로 40km를 사실 이번에 이제 확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전 내부적으로도 아마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뭔가 지중화에 대한 타당성을 좀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좀 사회적인 어떤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마 앞으로도 아마 좀 더 유연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한전이나 또 우리 정부 사업에서도 이렇게 좀 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중화 건은 이 타당성 분석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거를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저하고 한전 용역을 받았습니다. 선로에 대해서 최적 결정을 어떻게 어떤 크라이테리어를 결정해야 되는가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거기에 경제성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객관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거 해갖고 애경련에서 한전 스타를 하셔가지고 같이 좀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 편의 수용성이 좀 많이 네,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전에는 좀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경관까지도 하고 여러 개 이제 팩터를 넣어가지고 해외 사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게 있는 게 있습니다. 권 대표님. 이제
저희도 제가 SK 근무할 때 여주 발전소 건설할 때 경험이긴 한데 처음에는 가공설로 처음에 지중하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이게 비싸니까 가공설로 하자. 가공설로 계획을 했는데 토지주들이 막 데모하고 난리 나가지고 다시 또 가공설로 가니까 이번에는 그 토지주들이 이제 왜 우리 땅 안 사냐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쪽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공설로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주민수용성이라는 게 지하로 가야만 주민수용성이 높은 건지 가공이 높은 건지 지금 헷갈리거든요. 헷갈린다는 그런 거. 그래서 좀 뭔가 이게 그 뭐가 기준인지 이거는 할 때 좀 잘 좀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SAP를 이 전력 공급 편입으로 해놓은 거는 이거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특히 보면은 수요자의 효용이라고 했는데 아니 S&P가 높아지면 수요자들이 싫어할 텐데 그 싫어하는 S&P가 갑자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000원으로 됐다. 연간 발전량 곱하기 S&P 이래가지고 저 수요자 효용이 엄청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뭐 아니면 풍력,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REC를 엄청 비싸게 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발전할 때 S&P나 REC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효용이 아주 높은 걸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닌 건지 뭐 이게 헷갈려요 지금.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 효용으로 잡아가지고 이 편익을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그냥 지금 저도 처음 이런 이슈를 접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 대표님 제가 좀 분명하게 하는데 그러면은 가공설로는 선화지 보상을 받으니까 받는 거고 지중설은 안 받는다 이거죠. 안 받는 거고 가공설로 하면 선화지 보상 받으니까 땅 주인들이 오히려 원한다 이 말씀. 지중설로는 공사할 때만 그 사용료 아마 공사 기간 동안만 낼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전북 아시다시피 전북 같은 경우에 이제 전남에서 그 재생에너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아니면 추가 송전선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로 놓고 대신 그 일종의 좀 개념은 다르지만 지역자원 시세처럼 선로에 대한 좀 보상을 해주자. 그거를 일회성 보상이 아닌 요금에 떼어서 일정 부분 보상해주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냥 가공으로 하겠죠. 지중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주민 수용성이라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어차피 예비타 작성 조사가 일관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관적인 잣대를 될 수가 없어서 항상 케이스 스페시픽하게 연구진 꾸려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연구진이 좀 주의해서 평가하세요라고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S&P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경쟁시장에서 우리가 경쟁시장에 가까운 재화, 거래되는 재화라고 하면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균형 상태에서 느끼는 소비자가 가져가는 효용의 합, 그러니까 컨슈머 서플러스랑 프로세스 서플러스를 정확히 합쳐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효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삼아도 될 겁니다. 프라이스라는 거 일종의 전체 사회적 효용의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데 일단 전력시장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S&P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은 들고요. 예, 그래서 그 대안 그러면 S&P를 쓸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전력 공급 편익을 한번 잡아야 되고. 근데 그 대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사례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 이외에 따로 추가적인 연구 사례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KDI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S&P를 쓰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열이 좀 쟁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연료금 그럼 열은 CHP에서 열은 연료금을 그 효용이라고 잡아도 되냐라고 했을 때 아시다시피 연료금은 완전히 또 정부 제약 요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효용 원단위로 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지금 프라이스를 일종의 원단위로 쓰는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계속 쓸 것 같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임 교수님. 아까 잘 들었고요. 편익을 보다 제대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목을 제시를 하고 편익 항목을 제시를 하고 매트릭스를 제시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편익을 제대로 계산한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그러려면 비용 측면도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발라지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볼 때 여기서 새롭게 제시한 편익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비용으로도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려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계산해오고 있는 비용 측면도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라고 여러 가지로 고려를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좀 밸런스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업에 발전설비 사업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오히려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선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미시행 대안이라고 말씀드린 게 베이스라인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 대비 이 사업이 들어갔을 때에 사실은 늘어나는 사회적 편익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도 계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는 증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준선 대비 늘어나느냐 감소하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부편익이라는 개념, 마이너스 편익으로 잡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비용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검토가 됐느냐 그러면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것 그게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KDI도 기존에 있는 것을 복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 그걸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여타에서 보는 비용이 네, 사회적 비용인가 아니면 재정적 비용? BC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소셜 베네핏이. 네, 네. 재정 당국에서 이게 꼭 정부 예산 들어가는 것만 기준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또 비용 편익 분석하는 게 DR 사업이 있거든요. DR은 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주체들이 여럿입니다. 발전 사업자, 교통 사업자, 소비자, DR 에그리게이터, 정부.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 할 때 좀 난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걸 해야 기준 가격, 그럼 DR 얼마 정산해줘야 돼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고민해볼 수 있어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스케이프가스 기능입니다. 사실 궁금한 김상원 장관이 이제 곧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거 한국 들어오고 AL을 이제 하나는 취미에 일어나고 충전소로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 수용성의 이슈로 사실 좀 뭔가 좀 지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사건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에타가 새로운 사업이어서 오래 걸린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면은 김상환 장관이 히트펌프를 한다고 했는데 좀 생소한 느낌이 있거든요. 더구나 또 열이다 보니까 그래서 설명해 주셨을 때 이게 18개월 이상 들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히트펌프가 이거에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대상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그것까지는 설명하는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으나 제가 HDBC 나도 했던 사람으로서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싶고요. 사실 거기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환경영향 평가 통과한 게 못 들어오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민만 이미 다 사업적인 절차들은 마무리됐는데 데이터 센터도 주민이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전자파는 못 나가고 당연히 이제 주변에 가서 전자파 측정해 보면 과학적으로는 나오진 않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주민위원도 지역구 의원은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서 상담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해야죠. 그거 통과 안 시키면
사회적 손실이 정말 큰 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동해안 성전선로는 이미 회사들과 넘친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상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어려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한난이 그 CCP 놓면서, 지금 CCP를 추가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놓면서 히트펌프를 한난 자금으로 구매해서 쓰면 예타 대상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예타 대상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이 쓰는 자본에 대해서만 예타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뭐 민간 발전사가 CCP 하면서 히트펌프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개별 뭐 어떤 지역 단위로 공기업 히트펌프 놓는 것 자체는 어차피 현역이 안 넘어갈 거니까, 민간 발전사가 하는 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건 민간이니까 또 예타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난이 하는 사업, 발전 공기업이 일부 CCP 하면서 거기서 들어가게 되면 예타 대상이 될 것 같긴 한데, 히트펌프 온리 사업으로 예타 대상이 되려면 뭐 한전이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히트펌프는 예타 건으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발표 여기서 마치는데요. 제가 작은 코멘트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경제학자로서 이런 항목들을 따지는 거는 저는 계획 경제 같아요.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사업해가지고 망하면 자기가 망하는 건데, 왜 그거를 코스트 베네핏을 왜 지들이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외부성 같은 경우는 환경 영향 평가를 다 있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왜 이거를 시장 경제에서 이걸 하는지 저는 근본적인 질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제도 이런 답답함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 교수님 발표 내용 상당히 우리가 실제로 사업하고 또 이거 검토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신 김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